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뷰 프로젝트 점 뷰를 이렇게 수정해 보고, 그럼 이렇게 수정이 되죠. 앱.뷰, 이게 뷰 첫 번째 컴포넌트인데, 이 파일의 구조는 스크립트, 템플릿, 스타일,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템플릿을 위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스타일을 위에 올린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런데 스크립트가 먼저 나오느냐, 템플릿이 먼저 나오느냐, 그 부분은 이제 사람 스타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타일에 여기 스코프트가 꼭 붙어야 되는데 이 스코프트 이 부분은 그 CSS, HTML 표준 이런 기능은 아니고 이 뷰 확장 기능인데 이거 이 스코프트라고 붙여주면 여기서 정의한 서식은 이 컴포넌트와 이 컴포넌트와 그 자식 컴포넌트 아래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에만 적용되고 다른 컴포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죠. 완전히 편하지는 않아. 자식 컴포넌트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아무튼 뭐 이거 말고는 뭐 스크립트가 자바코드고 템플릿이 HTML 태그고 뻔하고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없죠. 그리고 HTML 태그 부분만 있죠. 태그야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서식 서식 내부 여백 내부 여백인데 값을 하나만 적어주면 상하 좌우 여백 다 이렇단 얘기예요. 30픽셀. 그 다음에 margin은 외부 여백이에요. 경계선 바깥쪽 외부 여백. 외부 여백인데 얘도 값을 하나만 적어줬다면 값을 하나만 적어주면 상하 좌우 값을 두 개 적어주면 첫 번째 것이 상하 두 번째 게 좌우 값을 네 개 적어주면 값을 네 개 적어주면 순서대로 그 위 오른쪽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12시, 3시, 9시, 아 참 6시, 9시 이렇게 방향 여백. 그 얘기도 적읍시다.
이해되죠? 패딩이나 마진 값을 한 개만 적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만 적으면 상하 좌우가 다 이거란 얘기고 두 개 적으면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게 상하 두 번째 것이 좌우 자, 네 개를 다 적으면 순서대로 상우 하 좌인데 시계 방향이라고 외우면 돼요. 12시부터 출발해서 3시, 6시, 9시 그 서양 문화는 그 시계 방향을 좋아해.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뭐 외국 영화 보면 방향 얘기할 때 꼭 몇 시 방향 그러죠. P 태그에 서식을 적용하는 거고 컬러가 글자색을 말해요. 파란색 서식. 오케이. 그 다음에 맥스 위스 최대폭을 지정했으니까 이거보다 작아질 수는 있어도 커질 수는 없지. 언제 작아지냐면 창이 좁으면 웹브라우저 창이 400픽셀보다 좁으면 할 수 없이 얘도 작아져야지. 400픽셀보다 작아질 수는 있어. 창이 좁으면. 그렇지만 창이 아무리 커도 400픽셀보다 더 커지지는 않는다. 해봅시다. 창을 줄여보면 정말로 줄어드는지. 줄어들죠? 줄어들지. 창, 여기까지가 400이고, 자, 웹브라우저 창이 400보다 줄어드니까 줄어들죠. 자, 이게 맥스 위스라서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폭만 지정했지 정확히 뭐라고 지정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맥스 위스라고 않고 그냥 위스라고 하면 그러면 안 줄어들어. 고정된 크기야. 웹브라우저 창이 줄어들면 잘리죠 그냥. 잘릴 뿐 줄어들지는 않지. 그 차이예요. 맥스 위스랑 그냥 위스랑 차이. 민 위스는 또 반대로 최소폭을 지정하는 거야. 최소 그 정도 크기고 그거보다 더 커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작아지지는 않는다. 이게 민 위스죠. 예를 들어서 민 위스를 400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 창이 커지면 커져요. 꽉 채워요 저렇게. 그렇지. 그래서 웹브라우저 창이 그래서 꽉 채우고 웹브라우저 창이 작아지면 줄어드는데 아무리 줄어들어도 400픽셀 이 정도가 400픽셀이고 그 이하로 줄지는 않죠. 민 위스. 그러면 이 정도 예제라면 민 위스가 한 300? 맥스 위스는 400? 이 정도가 적절하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작아지지는 말아라. 맥스 위스가 안 먹지? 아, 픽셀을 빼먹구나. 400보다 더 커지지는 않고 창이 좁아지면 줄어드는데 300보다 더 줄지는 않죠. 오케이. 아무튼 이런 서식. 프론트엔드 개발 초급은 서식이 반이야. 서식도 잘 알고 잘 적용해서 세련된 디자인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프론트엔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즐겨 다니는 웹사이트를 보면 뭐 이런 모양 여기 녹색 뭐랄까 둥근 박스죠.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좀 궁금해해야 돼. 요 네이버 검색창에 둥근 박스.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12키를 눌러. F12키를 누르면 개발자 창이 열리고 개발자 창의 엘리먼트 탭에서 엘리먼트 탭 여기서 요걸 클릭하고 왼쪽 위 구석
얘를 클릭하고 왼쪽이 구석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 되죠. 이렇게 현재 마우스 위치에 있는 곳이 하이라이트 되죠. 자, 내가 궁금한 태그에다가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고 그럼 여기 선택됐어요. 인풋 태그래. 그 인풋 태그 여기 오른쪽 여기 컴퓨티드 여기 보면 어떤 서식이 적용됐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인풋 태그는 딱 저거야. 지금 저 둥근 녹색 박스까지 지금 해당이 안 되죠. 둥근 박스는 둥근 박스가 정확히 잘 체크가 안 되네. 그럼 여기서 이거 아니고 얘 부모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얘다 얘 이거구나. 자, 얘를 선택했더니 정확히 그 둥근 박스가 정확히 다 선택이 되죠. 그럼 이 태그가 지금 경계선이 둥글게 그려진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경계선을 보더를 어떻게 저렇게 둥글게 그렸는지 경계선이죠. 보나마나 이쪽 오른쪽에서 찾아보면 보더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얘가 아닐 리는 없는데. 얘 맞는데? 잘 안 찾아진다. 넘어갑시다. 아무튼 관심 있는 서식 여러분도 만들고 싶으면 저렇게 개발자 창에서 찾아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예요. 예. id round라는 div를 하나 얘를 그렇게 만들어 보죠. div id니까 샵 round 그리고 얘를 하이트는 EEM 글자 크기 2배 높이 그 다음에 width는 100% 꽉 부모 영역을 꽉 채우고 이건 크기를 지정한 거고 둥글게 만드는 그 다음에 경계선을 그려야겠죠. border를 1픽셀 굵기의 솔리드 실선 색깔은 녹색 RGB 그린이라고 적고 저 녹색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둥글 부분은 레이디어스 얘를 하이트가 2EM이니까 1EM이면은 1EM 합치면 2EM이니까 둥글게 되죠. 그리고 어디 갔어? 웹브라우저 창이 내가 닫았나? 웹브라우저 창이 닫았구나. 열어보면 그쵸? 둥글게 그려졌지? 얘를 색깔이 너무 밝다. 좀 탈로 어둡게 하고 좀 박스를 좀 더 높게 그러면 3EM이라고 하면 얘가 반절 1.5EM으로 보도 레디우스를 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저 모양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괜찮은 모양대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게 이런 서식 만들 수 있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초급 실력의 반은 이 서식이야. 서식 부분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런 거 해보세요. 저 메인 텍스트 중앙 정렬 해보고 메인 태그 경계선을 제거하고 그림자 크기를 8픽셀로 확대하기. 아, 참. 이거 박스 섀도우
이게 보더, 이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인데 방금 이거 녹색 경계선 사용해봤지. 1픽셀, 이거 굵기예요. 선의 굵기. 선 굵기. 더 굵게 하려면 이 숫자를 더 큰 값을 주면 돼. 그리고 이거 소수점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솔리드, 실선. 대쉬라고 적어주면 점선이 그려져요. 근데 뭐 점선으로 경계선 그릴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실선이지. 그 다음에 이게 16진수로 그 선의 색을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16진수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16진수로 표현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그림자. 여기 그림자가 그려졌죠. 이걸 말하는 건데, 자, 여기 숫자 처음 숫자가 이 그림자가 도형보다 약간 어긋나는데 어떻게 어긋나냐면 오른쪽으로 3픽셀. 지금 그림자, 이 회색 그림자가 밑에 깔려 있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약간 조금 빠져나왔잖아. 이게 원래 똑같은 크기야. 똑같은 크기인데 오른쪽으로 3픽셀 간 거고 아래로도 3픽셀 내려갔어요. 오른쪽 아래로. 그림자가 약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죠. 이게 이 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그만큼 더 가고 요 값은 아래쪽. 그림자 이동이에요. 이거 오른쪽 아래쪽.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음수 값을 주면 돼요. 음수로 주면은 얘가 왼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얘를 마이너스 3픽셀 마이너스 붙여주면 왼쪽으로 가버렸지. 그리고 그 다음 숫자도 마이너스라고 주면 위로 가겠지.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 버렸죠. 여기가 음수면 왼쪽, 여기가 음수면 위쪽.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그림자의 그 크기인데, 블러 효과 크기. 블러 효과 크기예요. 블러가 알죠? 흐릿하게 뭐랄까 번지는 거. 얼마나 흐릿하게 번지냐. 그 사진 블러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번져서 표시하는 거. 사진 편집에서 블러라는 용어 알아야 돼요. 블러. 흐릿하게 번지는 효과가 블러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흐릿하게 번질 건가인데 지금 3픽셀이면 여기가 0이면 안 번져. 0이면 저렇게 아주 딱 정확한 번지지 않은 그림자예요. 0이면. 안 번졌지 하나도. 그런데 3픽셀 번지라고 하면 약간 흐려졌죠. 그런데 이걸 뭐 10픽셀이면 자 저렇게 넓게 번졌죠. 10픽셀.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값은 그림자의 색. 요 값이면 회색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어두운 회색이죠. CC가 좀 밝지. 이게 좀 더 값이 16진수로 CC가 16진수 AA보다 더 값이 크잖아. 그만큼 밝은 회색, 비교적 밝은 회색 그림자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텍스트 가운데 정렬 뭐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죠. 가운데 정렬 만들어 보고 이것도 좋은 서식 효과인데 보더 그리지 말고 그림자의 블러 효과만 8픽셀로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보더 안 그리고 요게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또 폰트. 나는 폰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폰트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게 윈도우즈 기본 폰트인데 이 윈도우즈 기본 폰트 못생겼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 중에서는 네이버에서 공개한 나눔 폰트가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 중에서 널리 쓰이죠. 이 폰트의 저작권은 네이버한테 있는데 네이버가 무료로 쓰는 거 허용했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 폰트 뿐만이 아니라 여러 무료 폰트를 구글 서버가 이렇게 무료로 링크를 걸어서 폰트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요거 3줄 넣어주면 나눔 명조, 나눔 고딕 폰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폰트 이름은 여기 보이지?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나눔 고딕 폰트, 나눔 명주 폰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세 줄을 index.html에 넣어주고, 자, 폰트 서식이 이거예요. 나눔 고딕 폰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태그에 요 서식을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가운데 정렬, 그림자 보더는 제거했고 그림자의 그 블러 폭을 크기를 8픽셀. 폰트는 나눔 고딕 폰트. 자, 저렇게 했는데, 나는 고딕 폰트로 바꿨고, 가운데 정렬. 보더는 없애버리고, 경계선은 안 그리고, 박스 섀도우를, 블러를 8픽셀 정도 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저렇게 섀도우를, 이렇게 블러 효과를 크게 줘버리면, 여기 위쪽, 왼쪽으로도 약간 그림자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경계선을 그리지 않아도 경계가 그림자 때문에 경계가 구별이 되잖아. 그림자를 안 그리고 이렇게 경계선 보더 경계선을 안 그리고 그림자만으로 경계를 표시해 주는 게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박스 섀도우 여기 8픽셀. 그리고 텍스트 온라인 센터라고 주면 가운데 정렬인데, 이거 지금 텍스트는 H1하고 P잖아. H1과 P를 둘러싸고 있는 요 부모 태그라고 합시다. 부모 태그에다가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이 돼요. 메인 태그에다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라고 주면. 그러니까 폰트 관련한 건 여기 폰트, 텍스트 온라인 이런 것은 그 텍스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외곽 태그, 예를 들어 메인 태그에다가 주면 이 폰트하고 텍스트 온라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 H1P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네이버처럼 연두색 박스만 둥근 박스만 그렸는데 이 안에다가 인풋 태그까지 네이버랑 똑같이 하려면 인풋 태그도 있어야 되겠죠. 인풋 타입 텍스트. 인데 이렇게만 하면 인풋 태그가 이렇게 경계선이 그려져. 인풋 태그 경계선은 안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인풋 태그 넌 경계선 그리지 말아라. 경계선은 안 그랬는데 너무 작죠. 너무 작으니까 얘를 좀 크기를 키워야 되겠지. 폰트 사이즈를 저기를 꽉 채우려면 30픽셀 정도, 적어도 30픽셀? 그치.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자, 가만히 있을 때는 경계선이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포커스가 있을 때는 경계선이 그려지죠. 이게 아마 이걸 거야. 굿 액티브일 거야. 액티브 보더 넌 액티브 상태에도 보더를 그리지 말아라.
엥? 그래도 그려지네. 액티브가 아니고 뭐지? 뭘까? 아는 사람 있어요? 액티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포커스? 아, 포커스. 그래도 그려지네. 도 아니고 포커스도 아니면 뭐지? 혹시 우선순위 때문인가? 아니고. 자, 그러면 검색해 봐야 되겠다. 아웃라인이구나. 보도가 아니라. 아웃라인 소식이네. 오케이. 자, 됐는데. 일단 크기 조정하기 위해서 보도론을 일단 잠시 빼고 얘가 조금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위에 쏠려 있지. 조금 내리는 방법은 마진을 주면 돼요. 마진 5픽셀 정도 주면 조금 내려가지. 너무 내려갔네. 4픽셀 정도 주면 마진 탑 위만 마진 탑을 4픽셀 주면 오케이. 적당히 내려왔고 폭은 어때? 폭은 이 정도 폭 괜찮나? 아니면 좀 줄이는 게 좋은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아니다. 폭을 줄이지 말고 패딩만 주면 되지. 패딩 내부 여백을 얘도 한 10픽셀? 그러면 마진을 안 주고 패딩만 줘도 되겠고. 5픽셀. 오케이. 폰트 사이즈 좀 줄이고 16 정도로 패딩은 좀 더 늘리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도도 안 그리고. 오케이. 자, 원하는 대로 됐지. 글자가 너무 큰가? 그럼 좀 글자를 20으로. 그러면 이렇게 작아지는데? 그럼 좀 더 내려야 되겠네. 헤딩을 위아래는 6픽셀 정도가 괜찮은데 좌우 참 좀 더 줘야죠. 글자가 작아졌으니까 조금 더 내려와야 돼. 근데 좌우도 10이면 될 것 같은데? 폭을 좀 키워야 되겠다. 꽉 채워야 되니까. 웨스트를 90% 부모 영역을 90%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치. 85. 부모 영역을 85% 채워라.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보도 다 됐다. 자, 이러면 네이버하고 똑같은 뭐 입력하는 인풋박스를 네이버 연두색 모서리 둥근 인풋박스를 만든 거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노가다 같죠. 그런데 서식에 익숙해야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것도 공부하고 훈련하고 해야 돼. 그리고 프론트엔드 초급은 뭐 대단히 멋진 기능 구현하는 것보다 이 화면 모양이 반이야. 그렇지? 화면 모양이 촌스러우면 아무리 멋진 기능을 구현해도 멋지게 안 보여. 그래서 이런 서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서식 만드는 디자인 이런 건 인강 따라서 좀 몇 개 만들어 봐도 충분할 거야. 굳이 책 읽는 것보다는 이건 왜냐하면 조금씩 만들어 가고 어떻게 변하는지 방금 내가 하듯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야 되니까 인강 따라서 따라 보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게 딱 적절한 그런 내용이죠. 뭔가 심오한 내용은 아니라서 굳이 책 열심히 안 읽어도. 오케이. 그래서 그 지난 학기까지는 서식 CSS 서식 부분이 시험 문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CSS 서식을 필기시험이나 구현시험에서 서식 부분을 포함될 거예요. 서식을 이렇게 구현해라 이렇게 요구할 거야. 필기시험에서도 이렇게 하는 서식을 써라 이렇게 서식 공부하기 바라고. 그리고 아마 조만간 웹 디자인 과목도 개설하려고 해요. 이번 학기에 웹 디자인 과목 개설 안 됐지? 뭐 수강하는 사람 있어? 이번 학기 웹 디자인 과목? 없지? 아마 내년에 개설될 거예요. 저 웹 개발 입문 강의하시는 분이 웹 디자인 과목도 아마 개설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 이 과목들 프론트엔드 개발이 있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웹 디자인이 없어. 웹 디자인 웹 개발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과목도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그러니까 웹 디자인 잘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언어 고급 문법도 알아야 되잖아. 내년부터 자바스크립트 과목 개설될 거고 그다음에 웹 디자인 과목 개설될 거고 프론트엔드 쪽 과목이 대폭 보강되는 거죠. 웹 개발 입문, 자바스크립트, 웹 디자인,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5개 정도면 뭐 훌륭하지. 오케이. 일단 Vue.js 기초 1번 Vue App2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컨트롤 C 눌러서 개발 서버 종료하고 한 칸 위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올라가서 명령이 뭐더라? create view latest to yes 린트만 체크해주고 yes 마지막 yes skip example 코드 생성 skip 그 다음에 Vue2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Vue2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코드 -r 점 하면 열리고 여기서 npm install 하면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 이건 다 그냥 무시하고 npm run dev 하면 실행 컨트롤 클릭하면 웹브라우저 창에 이렇게 열리고
자, 이렇게 실행했다가 여기 읽어보고 이대로 개발 서버 종료, 그 다음에 다시 실행, 여기까지. 자, 해보세요. 그 다음 강의 노트가 있는 대로 이렇게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어서 hello1.view를 이렇게 이 명령으로 만듭시다. 여기 개발 서버 실행 중이니까 얘를 종료하지 말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터미널 창이 하나 더 열리고, 여기 두 개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hello1.view. 자, 여기 이 div 태그 사이에 메시지 자바스크립트 변수 값을 출력하려면 이렇게 태그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의 값을 출력하려면 이 중괄호, 쌍중괄호로 묶어 주어야 해요. 즉, 이 중괄호로 안 묶어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중괄호를 빼면 그냥 평범한 메시지라는 텍스트야. 평범하게 그 메시지라고 출력이 되는데, 여기를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 경우는 평범한 메시지 텍스트가 아니라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라. 이 값이 출력이 되죠. 자바스크립트 변수의 값. 자, CS 서식, 이거 뭐 읽어보면 다 아는 거죠. 패딩 마르진 또 나왔고, 자, 그 다음에 16진수 컬러 값. 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앞으로 뭐 필기든 구현이든 서식 문제가 나와요. 컴퓨터에서 프론트엔드 뿐만이 아니라 뭐 모바일 앱도 그렇고 색을 표현할 때 3바이트 숫자로 색을 표시해요. 그리고 16진수로 적어요. 10진수로 안 적어. 색을 표현할 때는. 그래서 1바이트 값의 범위가 10진수로는 0부터 255인데 이걸 16진수로 적으면 00. 그 다음에 FF가 255예요. 00부터 FF까지. 이렇게 16진수로. 앞에 샵하고 16진수 두 개가 1바이트니까 6자리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요 1바이트가 red, 두 번째가 green, 마지막이 blue. 그래서 줄여서 RGB. 색을 RGB, red, green, blue. 이게 빛의,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빛의 3요소. 색의 3요소는 빨강, 노랑, 파랑인데 빛은 빨강, 노랑, 파랑이 아니라 빨강, 녹색, 파랑이죠. 그래서 빨강, 녹색, 파랑, 램프를 다 꺼버리면 000이 다 껐단 얘기예요. 다 꺼버리면 당연히 검정색이지. 그 다음에 FFFFFF. 세 개의 램프를 전부 다 최대치로 킨 거예요. 그러면 흰색이에요. 그리고 이 세 색이 똑같으면 이 세 개, RGB 이 세 개 색이 이렇게 다 똑같으면은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그 사이는 회색이에요. 세 개의 숫자가 다 RGB 세 개의 숫자가 다 똑같으면 회색이에요. 0이면 000이면 검정색, FFFF 전부 다 FF면 흰색. 자, 그 사이에 있는 색은 회색인데 0에 가까우면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 FF에 가까우면 흰색에 가까운 회색. 그 다음에 레드 램프만 키면 아주 순수한 빨간색, 블루만 켰으니까 순수한 그린,
그린만 켰으니까 순수한 녹색, 블루만 키면 순수한 파란색이죠. 이건 쉽고, 자, 섞으면 빨강하고 녹색 빛을 섞으면 노랑빛이에요. 빨강, 파랑 섞으면 보라색. 그다음에 녹색, 파랑 섞으면 청록.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색 표현할 때 한글로 표현을 안 하죠. 영어로도 쓰면 red, green, yellow. 색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다 컬러로 표시하니까 빨강이 아니라 오토 났네. 빨강, 레드 플러스 블루는 보라색 마젠타라고 얘기해요. 이 색을. 그 다음에 그린 플러스 블루는 청록색을 사이안이라고. 이렇게. 이 영어 이름도 여러분 이제 디자인 하려면은 영어 16진수 색 값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색 그 영어 이름도 알아야 돼요. 또 숫자들이 두 자씩 같다.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6개나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둘 같다고 하면 세 자리로 이렇게 적어요. 둘씩 같다라고 하면 같은 글자 계속 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세 자로. 자, 그래서 회색 계열은 모든 색이, 세 개의 색이 다 같은 게 회색 계열이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현하죠. 6개까지 쓰기 귀찮으니까 이 정도로. 자,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색하고 어느 정도 섞였는지 이 숫자를 보고 의미를 파악해 보면서 오른쪽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R, G, B를 저런 비중으로 섞으면 어떤 색이 되겠구나. 그걸 한번 머릿속으로 예를 들어서 F88은 red가 아주 풀리죠. 빨간색이 가장 크게 켜졌고 나머지 두 색이 00이면 순수한 원색 빨강인데 나머지 두 색이 88이다. 그러면 이 두 색이 FF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전부 다 셋 다 FF면 흰색이죠. 그런데 그린하고 블루가 어두워지면 즉 이렇게 읽으면 돼요. 빨간색에다가 회색을 섞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려면 분홍이라고, 약간 어두운 분홍이라고 표현해야죠. 그 회색이 밝은 회색이면 밝은 분홍이고. 아, 이건 매우 밝은 빨강이 아니라, 이렇게. 매우 밝은 분홍이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 500, 빨간색만 조금 킨 거죠. 그럼 빨간색이 꽤 어두워지겠지. 그러면 갈색이죠. 빨간색이 매우 어두워진 게 갈색이에요. 그래서, 자, 이 색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익혀보세요. 예를 들자면,
응? 그 다음, 여기 app.view까지 수정, 그 다음 페이지 app.view까지 수정을 해야 헬로 컴포넌트가 보이죠. 이렇게 하면 헬로 컴포넌트가 보이는데, 이 배경색이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예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바꿔서 각각의 색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이 색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기 바래요. 왜냐면 다음번 구현 시험에 예를 들어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구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 눈에 보이는 색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이 정도는 차이가 너무 크다, 색 차이가 너무 크다 하면 감점할 거예요. 프론트엔드는 디자인이 반인데 그 디자인에서 색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색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본 색을 이렇게 표현해서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색 구현도 못하면 그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아마 인공지능이 구현 시험을 매우 많이 도와줄 텐데 인공지능한테 색을 물어보기가 인공지능한테 색 캡처해서 붙어 넣어주면 그걸 이해하나? 지금 텍스트 말은 이해하는데 이미지까지 이해하나? 아무튼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잠깐 확인하기 전에 그렇게 구현한 헬로 원 컴포넌트를 앱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임포트 해야 되고, 이게 임포트. 그리고 이 부분에 헬로 원 컴포넌트를 출력하라 이죠. 컴포넌트를 마치 저렇게 태그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서식은 뭐 특별할 게 없고, 여기 EM이라는 단위는 한 문자 크기가 1EM이에요. EM. 문자 크기. 2EM이면 두 문자 크기예요. 오케이. 이 색 지금 실습해 보면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에다가 이 색 이것저것 넣어 보면서 각각의 색이 어떤 정도의 색인지 확인하기 바라고. 구현 시험 볼 때 나는 생맹 있죠? 색 구별 못하는 청록 생맹 그런 학생은 따로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헬로 투 컴포넌트. 그 다음에 헬로 투 컴포넌트도 출력을 하려면 임포트 해야 되고 이렇게 출력. 하면 이렇게 밑에 헬로 투 컴포넌트가 출력이 됐죠. 헬로 투 컴포넌트는 드디어 이거 아주 중요한 렉프 함수와 반응형 객체.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값을 대입하려면 평범한 변수에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특수한 객체를 일단 반응형 객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반응형 객체를 만들려면은 ref 함수가 필요해요. ref 함수를 이렇게 임포트하고 이거
ref 함수를 이용해서 반응형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반응형 객체인데 ref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여기 이건 그 초기 값이에요. 그 반응형 객체의 초기 값.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열이 초기 값. 그렇게 만들어진 반응형 객체가 지금 리턴돼서 메시지 변수에 대입이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메시지 반응형 객체의 값을 디버깅하기 위해서 콘솔에 출력하겠다 하면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message.value. 그러면 그 메시지 반응형 객체에 들어있는 값이 콘솔에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해봅시다. 이걸 여기 있네. 오케이. 메시지라는 반응형 객체 만들자마자 그거의 밸류를 콘솔에 출력하는데 초기 값이 좋은 아침이니까 보나마나 좋은 아침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여기 콘솔 눌러보면 이 좋은 아침이라고 출력이 됐죠. 그리고 자, 이제 이걸 반응형 객체를 왜 만들었냐면 텍스트박스에 입력한 값을 대입하려면 평범한 변수를 사용할 수는 없고 이 반응형 객체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또 V모델 지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게 메시지라는 반응형 객체와 이 인풋 태그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V모델 지시자예요. 문자열을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박스 인풋 태그죠. 여기에다가 입력한 문자열이 그러면 어디에 자동으로 대입되냐면 이 V모델 지시자로 이렇게 적어준 이 메시지 반응형 객체에 대입이 돼요. 즉 message.value 속성의 값이 대입이 돼요. 그리고 왜 이런 특수한 반응형 객체를 사용하냐면 이게 특수한 반응형 객체에 어떤 값이 대입되면 그 반응형 객체하고 그 연결된 부분이 화면이 저절로 반응을 해요. 즉 다시 그려져요. 그래서 반응형 객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값이 바뀌면 화면이 즉시 이렇게 리액티브하게, 리액티브를 우리나라 말로 반응형이라고 번역한 거야. 화면의 그 부분이 즉시 다시 그려진다. 그래서 리액티브하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P 태그인데 여기가 P 태그인데 P 태그 사이에 메시지 반응형 객체 값을 출력하라 라는 쌍중괄호로 묶어주면 이 가운데 요 값이 출력이 되죠. 여기에. 그리고 이 메시지 반응형 객체는 인풋 태그랑 V모델 지시자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에 뭔가 입력하면 즉시 이 반응형 객체에 대입이 되고 반응형 객체에 대입된 값이 달라지면은 그 화면에 즉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반응형 객체라고 부르는 거야. 즉 여기에 뭐 입력하자마자 입력된 내용이 즉시 여기에 출력되겠지. 여기다 이렇게 뭐라고 입력하자마자 즉시 여기에 출력이 돼요. 이렇게 내용이 변하자마자 즉시 화면이 반응한다. 다시 그려진다. 그래서 반응형 객체고 그 반응형 객체를 이렇게 ref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인풋 태그하고 연결할 때는 V모델 지시자. 자, ref 함수 V모델 지시자. 기억하기 바라고. G. 자, ref 함수로 만든 반응형 객체를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 부분에서 어떤 값을 출력하려면 message.value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부분에서는. 그런데 태그 부분에서는 .value 안 붙여요. 그냥 message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이거 참 헷갈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요.
코드 부분에서는 반응 객체 점 밸류 붙여줘야 되고, 태그 부분에서는 안 붙인다라는 거. 별거 아닌데 좀 헷갈려요. 구현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냐면 이 부분. 코드 부분에서 점 밸류를 빼먹는 실수를 종종 하게 돼요. 자, 뭐 잠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해보세요. 연습 문제.